안녕하세요. 미카의 심리 상담입니다. 에도 시대 탄생을 목전에 둔 전국시대 말기인 1600년 4월 한 척의 대형 서양선이 일본 해안에서 포착되었습니다. 네덜란드 선박인 리프데오였는데 어쨌거나 대륙 가까이 온 것은 최악의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대항해 시대에 영국과 네덜란드의 많은 배들이 무역로 개척을 위해 원정에 나섰지만 선발주자인 스페인과 포르투갈 선박의 횡포와 습격 혹은 태풍 같은 재난을 만나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바다에서 침몰되어 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리프데호와 같이 출항한 천여 척의 배들도 이런 운명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무모하고 도전적인 항해 끝에 유일하게 일본에 도달한 배가 리프데호였습니다. 리프데호에는 상당수가 죽고 선장을 포함한 약 10여 명의 선원들이 살아있었는데 최악의 상태인 선장과 달리 여전히 건강에 큰 문제가 없는 영국인 항해사가 있었습니다. 윌리엄 애덤스라는 영국인이었는데 그가 바로 이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 밑에서 맹활약을 하고 영지와 농노를 하사받고 다이묘 바로 아래의 사무라이가 된 최초의 서구인이었습니다. 윌리엄 애덤스는 1564년 영국에서 태어나 12살 때부터 항해와 조선수를 배운 후 30대 중반에 네덜란드에서 인도로 가는 대규모 선단을 모집한다는 소리를 듣고 뜻을 같이 하는 동료들과 네덜란드로 가서 항해사로 출항했습니다. 선단이 5척으로 구성되었음에도 항해가 매우 험난하여 2척은 동인도 제도와 스페인에 의해 납포되고 한 척은 포기하고 돌아갔으며 호프호와 리프데호만이 태평양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호프호는 결국 태평양에서 침몰되었고 애덤스가 항해사로 있는 리프데호만이 일본 오이타현 부근에서 일본인들에게 발견되었습니다. 리프데호 선원들은 모두 체포되었고 배에 선적된 상당수의 대포, 탄약, 포탄, 화승총은 모두 압수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 밑에 있던 실권자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수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애덤스 일행은 처음 발견된 곳에 우스키 성주의 명령에 따라 투옥되었지만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지시로 오사카로 압송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운명이 정해지기도 전에 리프데호 일행을 극도로 경계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미 일본에 들어와 활동하고 있던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예수회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가톨릭을 탈퇴한 영국을 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혹시라도 리프데호 일행이 일본을 그들의 본국과 교류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에야스에게 리프데호는 해적선이고 선원들은 해적이라고 주장하며 사형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뜻과 달리 이에야스는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일단 애덤스 일행을 직접 대면하고 그들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애덤스는 최악의 경우 죽음을 각오하고 자신들이 이곳에 오게 된 경위와 이곳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과는 종교의 종파가 달라 갈등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달리 애덤스가 당시 유럽 상황과 세계 정세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다방면에서 언변과 화술이 뛰어나 이에야스는 그들이 해적이 아님을 알게 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술 더 떠 그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기존의 서구인들과 달리 자신의 종교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이에야스는 그를 통해 종교인 없이도 유럽과 교역을 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이에야스는 예수회의 처형 요구를 거부하고 애덤스 일행을 석방시켜 안전한 곳에 머물게 한 후에 배를 에도까지 항해하여 우라가항에 대기해 있게 했습니다. 석방 조건은 다가올 전투에서 자신을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인 1600년 9월 일본 역사상 최대 규모의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유명한 세키가하라 전투입니다. 애덤스는 전투에 참전하여 일본 병사들에게 자신들이 가져온 대포를 발사하는 법을 훈련시키며 같이 싸웠습니다. 결국 전투는 동군 이에야스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일본을 통일한 이에야스는 최고 권력자가 되어 전국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에도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애덤스는 일본을 떠날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고 있었는데 전쟁 중이었던 만큼 기회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리프데호 선원들 간의 이견이 있어 출항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떠나지 못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쇼군이 되자 애덤스를 에도성으로 불러 외교 고문으로 일하게 했습니다. 서양 학문에 깊은 관심이 있었던 이에야스는 애덤스를 통해
수학과 천문 지리학, 항해술 등에 대한 것을 들었고 그를 깊이 신뢰했습니다. 달리 애덤스가 자신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배를 만드는 것을 배웠다고 한 것이 이에야스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인식을 심어주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때만 해도 애덤스가 간절히 바란 것은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지만 이에야스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에야스는 애덤스에게 대형 난제에 해당되는 명을 내렸는데 필리핀이나 멕시코까지 항해할 수 있는 서양식 갤리온 상선을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조선술 기초만 알고 있을 뿐이라며 사양했지만 최고 권력자의 명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조선에 관한 모든 기초 지식을 쥐어짜고 양질의 목재와 우수한 배건조 목수들을 총동원하여 일본 최초의 조선용 도크를 만든 후 약 80톤급의 배를 건조하는 데 성공했고 이어서 1607년에는 더 큰 규모인 120톤의 갤리온을 건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가 만든 배는 뛰어난 내구성과 스피드로 멕시코까지 항해에 성공하여 에도 막부의 외교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이것은 애덤스에 대한 이에야스의 한층 더 깊은 총애로 이어졌습니다. 이에야스는 그에게 서구인에게 이례적인 엄청난 포상을 했습니다. 그는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애덤스를 일본에 정착시키고자 미우라 반도의 해미에 있는 저택이 딸린 방대한 영지와 농로를 하사했고 하타모토 직위를 내려 사무라이 신분으로 칼을 허리에 찰 수 있게 했고 미우라 안진이라는 일본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하타모토는 다이묘 바로 아래급으로 쇼군을 직접 아련할 수 있는 최고위 급이었습니다. 결국 애덤스는 일본에 정착했고 영국에 처자식이 있음에도 오유키라는 일본 여자와 결혼하여 아이 둘을 낳았습니다. 미우라 안진이 된 사무라이 애덤스는 이에야스의 뜻을 받들어 네덜란드와의 교역을 중개했고 이어서 자신의 고국인 영국에 서신을 보내 영국과의 교역도 중개했습니다. 그의 편지를 접한 영국 동인도 회사가 1613년 영국 제임스 1세의 친서를 가지고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알다가도 모를 일이 있었는데 일본과 영국과의 관계가 윌리엄 애덤스에 의해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막부는 쇄국 정책으로 돌아섰고 교역 상대로 네덜란드를 선택하고 영국을 배제시켰습니다. 미래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을 예견했던 것일까요? 달리 교역에 관한 것은 그렇다 치고 예수의 선교사들과 애덤스 사이에 있었던 종교와 관련된 흥미로운 일화 하나가 전해집니다. 애덤스가 이에야스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자 포르투갈 예수회에서는 그를 제거하려는 계획을 벌이고 가톨릭으로 개종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애덤스는 개종을 거절했고 상선으로 영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도와주겠다는 제안도 거절했습니다. 보다 못한 예수회의 마드리드 신부가 애덤스 일행을 개종시키기 위해 기적을 보여주겠다며 에도에서 가까운 우라가만에서 물 위를 걷는 것을 시도했는데 그는 물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물에 빠진 그를 애덤스 일행이 겨우 구해주었는데 마드리드가 당신이 믿었다면 기적을 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변명하자 애덤스는 내가 믿었어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대꾸해 겸연쩍어진 마드리드 신부는 결국 일본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후로 선교 활동을 동반한 포르투갈과 포교를 하지 않은 네덜란드의 운명은 엇갈렸습니다. 애덤스의 조언에다 가톨릭으로 개종한 사무라이와 다이묘가 증가하면서 궁성에서조차 기독교를 믿는 신하에게 뇌물을 주고 문서를 위조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1614년 이에야스는 일본에서 포르투갈 예수회를 추방시키고 기독교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바로 그 해에 애덤스는 그토록 간절하게 바라던 귀국을 허락받았습니다. 그의 나이 50세였습니다. 처음에 그는 환호했고 영국으로 돌아갈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일본에 또 다른 아내와 자식들이 있었고 영국으로 돌아가면 일본에서 얻은 높은 지위를 버리고 평민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숙고한 끝에 그가 내린 결정은 일본에 남는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그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야심이었던 동남아와의 교역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1616년 73세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마침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 되던 1620년 애덤스 또한 제2의 고향이나 다름없는 일본 최초의 무역항인 나가사키현 북쪽에 있는 히라도에서
55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현재 히라도에는 그의 동상과 업적이 새겨진 동판이 있습니다. 그는 유언장에 영국과 에도에 있는 자신의 가족에게 유산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졌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애덤스는 비록 서구인이었고 어쩌다 일본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해도 일본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특히 쇼군의 측근으로 입지전적인 활약을 한 인물로 일본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는 사극이나 책 그리고 만화나 게임의 주인공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감사합니다.